자, 시작을 해봅시다. 자, 책은 사회과교육 창에서 모기한 공저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어쨌든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옛날 책의 내용이 오히려 빠져가지고, 지금 분량은 줄었어요. 근데 느낌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아마 책을 앞으로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책을 교과교는 책을 한 2권, 3권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내용이 제일 크게 빠진 게 뭐냐면 사회과교사의 전문성, 수업 전문성 내용이 빠졌어요.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논문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크게 도움은 안 되고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런 반대 의견도 있다, 뭐 이런 논문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학술적인 측면들이 훨씬 더 강화됐고, 시험 대비 측면에서는 오히려 수험서라고 하기보다는 좀 약간 이론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 좀 더 강화된 책,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목차부터 한번 봅시다. 목차 6페이지인데, 거기 챕터 1의 사회과 교육의 개념과 발달 과정인데 약간 변화가 좀 있는 건 뭐냐면 사회과 성격과 목표라고 해서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이제 쓴 책들이나 이런 거하고 좀 약간 다르죠. 예, 그래서 일단은 사회과 교육 개념과 발달 과정은 여전히 중요한 파트가 되니까 이건 강독을 할 때 좀 충실히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 성격과 목표인데 이 부분에서는 사회과 교육의 본질, 그 다음에 목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 과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죠? 예, 이건 그대로고요. 사회과 수업 설계도 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새로운 지도안이 좀 등장하긴 했는데, 뭐 시험과는 크게 좀 거리가 있는 파트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약한 부분이 사실은 교수학습 방법인데, 여기 보면 이제 사회과 수업 모형들,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개념 일반화 학습, 사회과 기능학습, 고차 사고리 학습, 가치교육, 이렇게 해서 결국은 체계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의 평가도 역시 뭐 크게 변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사회과의 최근 동향과 과제에서 뭐가 빠졌냐면 성별 교육이 빠졌죠. 양성평등 교육이라고 하는 그 파트가 빠졌고요. 뭐가 들어왔냐면 세계시민교육하고 테크놀로지, 이 부분이 좀 더 추가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롭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 시험에 좀 적합성 있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기출문제하고 좀 약간 충돌되는 부분들이, 내용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시정을 해서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사회과 교육의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 사회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미국이 근대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사회과 교육은 당연히 이제 학교 교육이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죠. 그런데 이제 무엇을 목표로 하냐면 이겁니다. 정리를 내리자면 인간과 사회 및 사회에 대한 이해, 올바른 이해,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시민성이죠. 이해 및 시민성 함양을 위해서. 그래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시민성 함양을 위해 사회학, 그 다음에 법학, 그 다음에 경제학, 그 다음에 문화인류학 등, 경제학 등 사회과학, 다양한 사회과학과 그 다음에 다양한 인문학이죠.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내용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들어야 될 게 다양한 교수기법입니다. 다양한 내용으로 다양한 교수기법을 활용해서 활용하여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
엄청나게 지금 길어졌는데 어쨌든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씩 한번 쪼개서 봅시다. 우선 이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죠? 이걸 하려면 사회과는 뭘 해야 되죠? 인간과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려면 당연히 사회과의 내용은 종합적이고 그 다음에 통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성 함양이라고 하는 측면이잖아요. 그런데 시민성 함양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국가적 사회적 요구입니다. 그죠? 정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정치 공동체가 요구하는 바,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시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 사회적 요구. 이걸 반영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 이거죠. 이게 바로 이제 교육 내용입니다. 사회과의 교육 내용. 뭐 교육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다양한 영역들인 거죠. 다양한 영역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을 다 함양을 하려면 다양한 교수 기법을 써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방법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과 교육을 정의를 할 때 그 사회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시민성 함양이라고 하는 목표 이런 것들 결국 그 다음에 다양한 교육 내용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다양한 교수 기법 이걸 활용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 이게 바로 사회과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12페이지부터 해서 간단히 좀 개념 정의를 하고 넘어갑시다. 거기 보면 사회과 교육의 정의해보면 사회과 교육과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결국 이제 그 사회과 교육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 목표가 되는 게 바로 시민교육입니다. 그죠? 핵심적인 성격이 되는 게. 그리고 이 시민교육은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 가하본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사회과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거기 세 번째 줄부터 한번 봅시다. 바하바시 셔미스가 1977년 저서에서 사회과는 뭐라고 했냐면 시민성 교육을 목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통합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뱅크스도 그 밑에 보면 사회과는 지역사회, 국가세계, 시민생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를 육성하는 초중대 교육과정 이런 표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레바우 스캇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 교육은 과학적 방법으로 얻어진 지식과 체계적으로 형성된 개인적 가치관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르치는 모든 경험에 총체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부 다 마토레라까지 한번 살펴보면 빠지지 않는 게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 지식과 탐구 방법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성을 함양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14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죠.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는 학생들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가치, 태도 등을 학습을 해서 민주사회에 요청되는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게 하려는 학교의 교과목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의 내용 구성인데, 내용 구성은 우리가 이제 방금 보신 대로 사회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다양한 학문 영역에 포괄합니다. 그게 15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일반적으로 사회과라고 할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역사, 지리 등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힌트가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사회과라고 할 때 보통 일반 사회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사회과는 원래 어디까지 포함하는 거냐면, 크게는 지리, 역사, 그 다음에 공민, 이게 일반 사회죠. 그리고 일반 사회라는 과목이 분과적 과목이에요, 통합적 과목이에요. 지리와 역사는 분과적 과목이에요. 그런데 공민하고 일반 사회는 실제적으로 통합적 과목이에요. 왜? 이 안에는 사회학도 있고 법학도 있고 정치학도 있고 다양한 인문학이 들어가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뭐가 있냐면 윤리 과목도 사실 여기에 속합니다. 도덕과 윤리도. 그래서 일단은 그 배경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과 교육의 개념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첫 번째 줄, 첫째에서 나오죠. 인간과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이 문제가 바로 뭡니까?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
그게 사회과 교육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인간과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데 당연한 거고. 그러면 사회 문제가 사회과 교육에서 왜 중요하냐 그 이야기인데 바로 사회과 교육의 탄생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탄생 배경이 뭐냐면 두 번째, 사회과 교육은 국가 사회 요구나 필요로부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많이 등장했던 게 뭐예요?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게 3차 교육과정, 유신헌법 때. 그죠? 유신헌법을 계기로 만들어졌던 3차 교육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교육이라고 하는 게 활발하게 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가 1960년대 히피 운동이나 여러 가지 어떤 하위 문화 운동. 이런 하위 운동 영향 때문에 법교육이 훨씬 더 강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회적 요구,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회과 교육이 강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과 교육에서는 교과의 학문적인 배경과 과목 이름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학문적 배경은 여기에는 사회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그 다음에 법학도 있고 문화유학도 있고 인문학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회과라고 하는 특히 일반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과목이니까 그 학문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 방법이나 탐구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다양한 내용에 부합하는 다양한 탐구 방법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양한 탐구 방법은 당연히 다양한 교수 학습 기법으로 연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강의할 때마다 사회과 교육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가지 교수 학습 모형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과학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과학에서 온 겁니다, 사실은. 논리적인 체계를 보면.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내용들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관련된 용어들,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 물어볼 만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학원입니다. 가학원의 사회생활과하고 일반사회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되고 나서 미군정이 들어와서 만든 게 교수 용목기입니다. 그걸 이제 이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회과의 도입기라고 표현해요. 사회과의 도입기. 근데 그 사회과의 도입기라고 할 때 미군정에서 만들어낸 교과 제목이 뭐냐면 사회생활과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회생활과. 근데 이 사회생활과가 언제 사라졌죠? 2차 교육과정 때 사회생활과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사회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2차 교육과정 때 사회생활과에서 사회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 문제 포인트가 하나 되니까 확인을 좀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책에서 뭐냐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일반 사회라는 명칭. 맨 밑에 단락이죠.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일반 사회라고 하는 과목이 통합 과목의 이름으로 사용됐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사회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한 것은 1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편제에 등장합니다. 언제 사라집니까? 3차 교육과정 때 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라고 하는 이름은 1차 교육과정 때 등장을 해서 3차 교육과정 때 사라진다. 그런데 공민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 또 계속 일반 사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민이라는 걸 가지고 둘러싸고 학자들 사이에 계속 논쟁이 많습니다. 그 인하대에 있는 정상호 교수도 이거 가지고 논문을 안 썼고 실제로 공민이냐 시민이냐 이거 가지고 막 다투고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별 다툴 이유가 별로 없는 주제지 않나.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이 과목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과 사회교육인데 이건 뭐 이름에서 딱 알 수 있겠죠. 사회과 교육은 학교에서 시행되는 사회과 교육이에요. 사회교육은 말 그대로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평생교육, 시민교육,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18페이지 보면 사회과와 사회과학의 차이점을 설명해 놓고 있는데, 이거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혼돈하는 거죠. 사회과하고 사회과학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각 대학에 사범대가 없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재미난 게 뭐냐면 사회과는 사회학과가 담당하는 걸로 돼
돼 있어요. 그렇죠. 사회학과가 사회과를 담당한다. 여기에 자연스러운 것처럼 막 설명이 되기도 하는데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회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학하고도 틀려요. 그 다음 사회과학하고도 틀립니다. 사회과학을 가르치긴 한데 사회과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학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교 생활 속에서 시민성 함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사회과학의 내용들이 재편성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사회과하고 사회과학이 헷갈리기 시작했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고 신사회과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제 등장하겠지만 구사회과와 신사회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때 학문적인 체계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사회과의 아이디어, 학문적인 체계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된다는 신사회과의 아이디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과와 사회과학을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쳤던 거지, 그렇다고 해서 사회과학의 내용이 사회과에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내용, 그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재구성해서 가르치는 게 사회과인 거지. 사회과학을 그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교과서를 보면 이상하긴 하지만, 그거는 교과서의 문제고 본래 취지는 그것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뭘 정리를 했냐면 사회과 교육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포괄적으로.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사회과 교육에서 우리가 개념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사회과 교육은 시민성 함양, 인간과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 이걸 목표로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내용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지리, 역사, 그 다음에 일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학, 법학, 경제학 이런 다양한 내용들, 인문학적인 내용들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그런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개발되었다. 요 이야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바로 사회과 교육의 정의가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건 사회과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사회과 탄생은 일단은 이제 사회과 탄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제 공교육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과거에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거지 공적인 영역은 아니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공교육이라고 하는 게 도입되는 과정이었는데, 그럼 미국 사회에서 공교육이 이제 왜 도입되느냐? 뭐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근대화를 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목 내지는 교과로 사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미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럼 미국 사회의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 당시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 미국의 상황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19세기 말에 미국의 최대의 어떤 사건은 뭡니까? 남북전쟁입니다. 남북전쟁을 한 이유는 뭐예요? 미국의 남쪽은 농사 중심이었고 농업 중심이었고 북쪽은 공업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북전쟁은 노예 해방이 목적이 아니었고 산업화가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회가 이제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 분열되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미국이 추진했던 것은 뭐냐면 산업화입니다. 눈부신 경제성장. 그래서 영국을 따라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중심은 당연히 미국이 돼야 된다. 산업화 전략.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였을까? 이 산업화 전략을 위해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주민들을 받아들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인디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이티브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걸 배경으로 했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결국은 갈등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사회 통합의 정도가 굉장히 낮았던 상태예요. 그럼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사회과 교육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사회 통합을 높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사회통합을 높이는 방법은 결국 딴 게 아니고 미국이 원하는 시민상인 거지.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시민상을 위한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원하는 시민상을 위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통 사교육의 경우에는 일종의 귀족 교양교육이에요. 그러면 귀족 교양교육의 중심이 되는 건 뭐였죠? 라틴어라든지, 아시겠나요? 과거에 이제 유럽에 자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라틴어를 포함한 언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고전을 읽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거든, 사실은. 원서를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언어 공부를 해야 돼. 고전을 읽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 두 번째는 역사죠. 이게 이제 교양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태의 어떤 중심의 교육을 바꿔보기 위해서 뭐가 등장합니까? 바로 시민위원회, 전미교육협회, 전미역사교육학회, 7인위원회. 이게 등장해서 개혁 작업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 개혁 작업은 실패로 돌아가죠. 1894년, 1896년 각각 시도를 했으나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니까 제대로 된 개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럼 실패했다라고 하는 근거는 뭐지? 이 보고서에서는 이게 없었다는 거죠. 미국이 원하는 시민상, 이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원하는 시민상은 도대체 뭐였을까? 미국이 원하는 시민상은 근대화에서 요구하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 이걸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효율성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장에 오라면 공장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전쟁하러 가자면 전쟁 열심히 하고. 그냥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뭐로 이해를 했냐면, 거기 손병호 교수도 이제 기본적으로 번역해놨는데, 바로 뭐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충성. 사회제도나 시스템에 충성을 해서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동원되는 거. 그래서 10인위원회하고 7인위원회가 해서 실패를 돌아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추구하지 못했다. 그럼 이걸 추구하는 새로운 어떤 시민교육의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중등교육개혁위원회라고 하는 CRSE. 이게 등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회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CRSE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뭐가 등장하죠? 1916년 사회보고서. 여기에 이제 사회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회과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최초의 사회과에서 시민성을 밝힙니다. 어떤 시민성을 밝히냐면 바로 이 시민성을 밝히는 거예요. 그죠? 사회적 효율성에 기여하는 시민, 충성스러운 시민, 애국적인 시민. 이걸 강조하는 게 이 16년 보고서의 사회과의 목적으로 등장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이나 아니면 이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 시험과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는 뭐냐면 공민 과목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그전에 없었단 말이에요. 지리 역사 중심의 어떤 사회과였는데 드디어 공민 과목이 등장해요. 이게 바로 일반 사회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12학년에 POD 줄여서 민주주의 재문제라고 하는 과목이 또 12학년도에 구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이 교육은 두 가지를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시민성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는 뭐죠? 사회과라고 하는 게 통합을 지향한다는 거지. 이걸 통해서. 자, 이렇게 해서 16년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그 16년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회과 교육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회과 교육이 보급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미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잖아. 그냥 교육과정이 전달되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도입되어서 들어오는 과정이 1920년대, 바로 1930년대 이야기인데, 1920년대와 30년대에 등장했던 게 있어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책이 바뀌면서 이걸 소개를 완전히 했어. 예전에 제 교재는 이미 그런 식으로 구성해 놨는데, 보니까 설마 제 교재를 보고 만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 흐름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존두의 영향을 받았던 진보주의 흐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존두의 제자였던 헤롤 러그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재건파들. 아마 교육학 공부하실 때는 이걸 뭐 다 보실 텐데. 그죠? 보실 텐데, 여기서는 일단은 사회과 교육론에 없었던 내용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진보주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과 교육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아동의 흥미, 관심을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별로 관심 없었는데.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생활의 경험, 이걸 중시하게 됐다는 이야기지. 왜냐하면 존두이가 강조했던 반성사고의 기본적인 틀이기도 합니다. 그죠?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 그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경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실생활 경험이고, 이 실생활 경험은 결과적으로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교육과정이 통합교육과정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이 통합교육과정 안에 초등 같은 경우에 사회과를 중심으로 중액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강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중액교육과정은 모양새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사회과 중시 있고, 여기에 이제 언어,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역사, 뭐 지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뭐냐면,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관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상관형에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재건주의. 사회재건주의는 결국 뭐냐면 사회 문제 해결. 이걸 통해서 사회를 재건하자. 재건운동입니다. 그죠? 사회 재건하자. 근데 이 사회 재건운동, 재건주의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딴 게 아니고 바로 사회 문제 교과서를 제시했고, 사회과에서 사회 문제가 중요한 교육적 내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도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게 사회과의 주요 내용으로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아동의 흥미와 관심을 중시하는 것도 사회과에서 계속 중시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중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0년, 30년대 이야기 끝났는데, 문제는 30년대 대공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미국 사회가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이 발생했고,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보수주의가 다시 이제 고개를 흔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20년대, 30년대는 격변하는 시기였고, 이 방법을 써봤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러니까 1940년대하고 1950년대는 다시 어떤 분위기가 딱 드냐면, 애국주의, 다시 보수주의 흐름이 기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사회 재건주의에 대한 비판, 특히 사회 문제 중심의 학교 교육 과정, 여기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보주의에 대한 비판도 같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즈음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죠? 그 사건이 뭐냐면 1957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푸트닉 사건이에요. 그죠? 자, 스푸트닉 사건이 이제 발생하니까 미국 내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뭐 남한이 북한한테 맨날 진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비슷한 거예요. 결국 뭐냐면 소련과 미국의 경쟁에서 결국 소련이 승리한 거 아니야. 미국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교육의 변화의 이제 흐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의 흐름의 중심에 있는 건 사실 이겁니다, 이거.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걸 이제 흐름이 발생을 하면서 바로 이제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학문은 지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학생들은 이 구조를 습득할 수 있는 체험을 해야 된다. 뭔가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뭐냐면 이쪽은 구조를 체험하는 게 아니고요. 진보주의는 실생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쪽은 지식의 구조를 체험하는 거예요. 지식의 구조를 체험하면서 이 구조 체험의 방법으로 탐구와 발견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강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 교육도 그전에는 기본적인 사실과 정보 중심의 어떤 교육이었다면 아니면 가치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영향받아서 등장한 게 바로 새로운 교육적 경향, 신사회과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구사회과는 뭐야? 구사회과는 방금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예요. 일단은 책이 없는 지식. 한번 구사회과를 한번 특징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신사회과 입장에서 볼 때 구사회과는 책이 없는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내용들은 뭐냐면 어떤 경험이냐면 지식의 구조 경험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 실생활 경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식보다는 사실은 가치 쪽이 좀 더 무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사회과 이런데 이 부분이 신사회과는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책이 없는 지식은 책이 있는 지식으로. 이해되셨나요? 신사회과는. 실생활 경험은 어떤 경험으로? 지식의 구조를 경험하는 것으로. 과학적 경험으로. 가치는 어떻게 바뀌죠? 가치 중립적으로. 그래서 결국 신사회과를 통해서 함양하고자 했던 목적은 딴 게 아니고 과학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겠다. 그래서 신사회과 시기에도 역시 당연히 뭐죠? 사회 문제가 주요한 교과서의 내용이 되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탐구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이제 들어가게 되냐면 탐구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반성적 탐구, 진보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 지식을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보수주의가 또 맥이 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신사회과는 약간 어떤 뉘앙스냐면 보수주의적인 측면이긴 한데 진보주의가 결합된 그러니까 이 앞쪽의 시대에서 만들어진 업적들이 신사회과에서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새롭게 재구성되어서 결합되어 신사회과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이게 이제 제일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발달 과정은 뭐다? 변증적 과정입니다. 그 변증법적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게 사실 신사회과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소위 말하는 60년대 브루너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브루너 역시도 존두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표현들이 교육학에서 계속 등장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책이 바뀌었다는 건데 그 바뀐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할 테니까 한번 봅시다. 40년대, 50년대 사회과 25페이지까지는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별 문제는 없고 방금 했던 이야기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60년대하고 70년대 초로 끊었어요. 그죠? 60년대, 70년대 초로 끊었는데 그 신사회과 운동의 배경도 옛날 책하고 똑같습니다. 스푸트닉 사건이 발생했고 브루너가 지식의 구조, 교육의 과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지식의 구조를 강조했었다. 이것도 역시 내용은 동일해요. 큰 변화는 없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 줄에 학문의 구조를 발견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 다음에 저학년, 고학년으로 갈수록 내용의 범위와 깊이가 심한 나선형 교육관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추가된 거죠.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사회과를 신사회과 운동이라고 한다. 이것도 역시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거기 신사회과 내용과 방법에서도 크게 차이점은 없어요. 예, 이것도 이제 70년대 초까지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사회과에서는 단편적인 지식이기에는 암기보다는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결정력, 고차 사고력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내용면에서는 인류의 생존과 직접 관계 있는 문제들, 즉 사회 문제들이죠. 사회 문제들을 주 내용으로 했다. 교수학습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발견학습과 탐구학습, 학제적 접근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거. 학제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통합입니다. 통합. 통합적 방법을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왜냐하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흔적들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앞 시대에 보수주의하고 진보주의에 논의되었던 것이 결집이 되어서 신사회과에 투영이 됐다라고 하는 거. 이런 흔적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학문 중심 교육과정, 대표적인 예가 되었던 사회과학 교육과정 마코스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27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죠. 학문 중심 사회과학 교육과정. 이거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마코스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신사회과 운동의 한계와 의의는 결과적으로 실패입니다. 그죠? 실패입니다. 왜 실패를 했을까요?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내용을 보시면 교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때부터 이제 뭐가 논의됐냐면 교사들 수업 전문성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료가 어려웠다. 교사들이 수용을 꺼려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용을 꺼려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2015 교육과정 수용을 좀 잘 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세 번째 줄부터 나옵니다. 다양한 교재 개발의 계기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학습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탐구, 이걸 중요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주의적 교수 이론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교육학 공부할 때도 등장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인지주의 차원에서 정부 처리 이론, 이게 이제 바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정부 처리 이론의 바탕이 나중에 구성주의로 연결되죠. 자, 이렇게 해서 교수학습에 있어서 매체 활용을 권장했다는 점, 그 다음에 사회과 수업의 가치교육을 강조했다는 점도 신사회과 운동의 의의로 들 수 있다. 그래서 신사회과 운동에 보면 매체 활용을 권장했다는 점, 사회과 수업에서 가치교육을 강조했다는 점, 이 점도 신사회과 운동의 의의로 든다. 근데 이때 말하는 이제 가치교육의 대표적인 모형들이 이때 다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합니까? 가치 명료화 수업 모형, 그 다음 도덕성 발달 모형, 가치 분석 모형,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하죠, 여기 때. 자, 그래서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과 가치 교육을 강조했다는 점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순되는 건 아닙니다. 신사회과 기본적인 취지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가치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옛날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가치 교육이 주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야. 근데 가치 교육을 강조한 거는 사실 70년대 초가 아니고 70년대 이후입니다. 초 이후거든요. 이거는 옛날 책에는 70년대 후반부가 있었거든요. 70년대 후반부가 있어가지고 이 후반부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70년대 후반부를 삭제하고 없애면서부터 가치 교육이 어떻게 강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뱅크스가 예를 들면 이걸 아셔야 돼요. 70년 초까지는 실제적으로 정말 과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가치 중립적 태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를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정치학자 중에 이스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결국 뭐냐면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나와요. 이때가 바로 뭐냐면 70년대 초반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중반이죠, 이게.
가치도 함께 고려돼야 된다. 중반,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이제 신사회권 운동에 당연히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74년도에 뭐가 나오냐면 뱅크스의 논문이 나와요. 바로 그 뱅크스의 유명한 논문이 의사결정 능력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사실 탐구하고 가치 탐구를 결합시켜야 된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누가 이야기하고 똑같으냐면 정치학으로 보면 후기 행태주의 이스턴 이야기했던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거. 그런데 그 이야기는 빠져버리니까 이게 지금 가치교육이 어떻게 강조되는지 설명이 통쳐 날아갔잖아.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된 거지, 사실은. 또 이렇게 하면 또 네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사람도 있는데 아마 이제 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예, 이번 책에도 보면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거의 고쳐졌고 반영돼서 나타나니까 이거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발견한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사회과 운동 이후 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80년대는 미국의 학교 문화 사회 전반의 신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팽배한 시기였다. 이 문제인데 일단은 보수적인 흐름이 맞아요. 보수적인 흐름이 맞고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 주 내용은 전부 다 뭐냐면 보수 교육의 주체는 대부분 다 보면 보수주의가 거의 주도합니다. 근데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좀 있는데 우리가 정치학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신자유주의는 진보 쪽입니까? 아니면 보수 쪽입니까? 미국 사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사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민주당, 공화당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아닌가? 맞잖아, 대립되는 게. 근데 이게 지금 이 책의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되냐면 신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함께 묶어버려요. 마치 보면 보수적 흐름으로 그냥 끝나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미국 사회적 상황하고는 다르죠. 우리 입장에서는 신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같이 묶을 수 있어요. 경제적 자유주의로. 묶을 수 있는데 미국 사회 입장은 사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만 볼 수 있는지는 사실 제가 볼 때는 해석은 좀 무리한 해석 아닐까 그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책에는 지금 어떻게 흐름이 되어 있냐면 보수주의의 흐름으로 봅니다. 그래서 3번에는 뭐라고 적으셔야 되냐면 보수주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수주의 흐름에서 주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보수주의들이 강조하는 건 딱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미국 사회과 발달 과정에서 이제 제일 초기에 등장했던 거죠. 미국 보수주의는 대부분 가치교육을 많이 강조합니다. 미국에 대한 태도죠. 미국의 자본주의,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이걸 강조하는 흐름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수주의자들이 뭘 주로 많이 강조를 합니까? 문화유산적 지식이잖아. 그죠? 사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 전통적인 지식, 문화유산적 지식들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강조되냐면 역사가 강조되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진보주의가 존두위의 통합적 경향이 강하다면 보수주의는 당연히 분과적 흐름이 좀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분과적 흐름. 그런데 이것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고 60년대 후반부터 이것에 대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저항하는 진보주의도 있어요. 그 진보주의 흐름에서 60년대 후반부터 등장했던 진보주의 내의 교육적 흐름이 뭐냐면 바로 다문화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담론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좀 약간 표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뱅크스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세 번이 달아가 한번 볼까요?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 나타난 중요한 교육적 담론의 하나는 다문화 교육이다. 그런데 태동은 언제 했다고 돼 있죠? 제가 말씀드린 데 60년대에 돼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 60년대 후반부터 실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왔는데
문제는 별로 이제 관심을 못 끌었다. 뭐 그 정도인 거지.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대충 넘기고 나서 90년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붕 떴습니다. 뭐가 사라졌냐면 80년대에 뭐 뱅크스 이야기, 그 다음에 80년대에 그 이야기가 다 빠졌어요. 근데 그건 사실 빠는 게 맞아요. 제가 그 부분 강의하면서 계속 무슨 이야기 했냐면 뱅크스가 논문 쓴 건 1974년이다. 그리고 발표는 이때 했다고 그러겠죠. 근데 이게 이제 관심 받게 된 게 어차피 80년대다. 왜냐하면 학회장을 그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이 맞았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맞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을 통째로 날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80년대는 보수주의 흐름이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문화 교육에 담론이 등장했다. 이 두 가지만 포인트 잡으면 됩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나는 이제 그게 궁금해지네.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이후의 사회과 교육인데 90년대 이후의 사회과 교육의 핵심은 딴 게 아닙니다. 보수주의 흐름이 되면서 미국의 시민을 양성해야 되는데 미국의 시민이 돼야 될 이 애들이 너무 무식해. 그럼 얘들을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돼.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의 흐름은 딴 게 아니었고 아까 스푸트닉 사건에서 미국이 열받은 것처럼 말 그대로 이거죠. 교육의 지금 현재 학업 성취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럼 학업 성취도를 높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업 성취도 높이려면 평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럼 문제는 이제 이거죠. 평가는 해야 되는데 평가 기준은 뭐로 잡을 거냐.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을 뭐로 잡았냐면 이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게 바로 표준화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화. 교육과정을 표준화 시켜놓고 이걸 통해서 이제 학업 성취도를 평가를 하고 뭐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준화를 통해서 하는데 표준화의 어떤 제시, 그 다음에 방법으로 하나 제시된 게 바로 뭐냐면 이름하여 스트랜드라고 하는 전미사회교육학회에서 주장했던 이 스트랜드라고 하는 이 개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외에는 뭐 크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책이 그대로 있었던 거는 공통핵심 기준 C3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 이건데 이거는 미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뭐 C3, K12 뭐 이런 표현들 약칭으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거는 이제 결국 뭐냐면 공통핵심 기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용어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딴 거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의 사회과 교육 발달 과정입니다. 기대했던 거는 뭐냐 하면 그럼 도대체 오바마 정부하고 트럼프 와서 지금까지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2010년대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이라고 하기에도 못한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뭐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나라의 사회과 교육을 한번 발달 과정 보도록 합시다.